를 이용해서 단 거예요. 비슷한 맛은 나는데 그 맛이 아니야. 식감이 달라. 그래갖고 그거를 겨우겨우 구했어요. 어디서 구했냐면 일본 사람들 중에 그 인도 북쪽에 가면 히말라야에 가까운 데 있거든요. 거기에서 배추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배추를 재배해갖고 이제 도시로 납품하는 거예요. 그 가격이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비싸죠. 근데 그걸 살까요? 안 살까요? 사죠. 아니 먹고 싶으니까 아주 귀하게. 그래서 김장을 하죠. 김장을 해서 김치 냉장고에 담그죠. 그런 트렌드들. 인구가 어떻게 바뀌고, 기후가 어떻게 바뀌고, 정치도 어떻게 바뀌고,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경제 구조가 점점 우리나라 지금 보면 자동차 이런 데는 점점 하향 산업이 되고, 조선, 철강 이런 거는 하향 산업이고, 넥스트로 올라가는 산업들을 보이죠. 넥스트로 올라가는 산업들은 바이오, 일부 IT, 그다음에 또 어떤 산업들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 뭐 이런 산업들이 부상하잖아요. 그런 부상하는 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어떤 특징들이 있고 이런 거 트렌드를 보이고 거기에 그러면 요소되는 기술 요소들이 뭔지를 보면 5년 뒤에 뭐가 잘 될까 안 될까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이거예요. 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전기자동차 얘기하는데 5년 뒤에 되면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더 많이 늘 거라고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스마트폰 맨 처음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애플 뭐 이런 회사가 되기는 쉽지 않죠. 그건 인정. 그럼 잘 보십시오. 스마트폰 주변에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뭐가 있었는가 잘 보십시오. 액세서리는 완벽한. 저는 맨 처음에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무슨 스마트폰인데 거기다가 또 돈에서 껍데기를 또 키우고 하고 그걸 또 선물로 주고받고 이런 것도 상상 못 했잖아요. 어떻게 그런데 돈을 쓰냐? 쓴단 말이죠. 근데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그런 리폼,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들,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배터리 사업 이런 사업들이 주구장창 예견돼 있는 사업들이 하나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그 농민들 중에는 요즘 저거 준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냐면 농촌 태양열 전지 사업 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어요? 태양열 전지 사업. 태양열 발전소. 네. 계속 전화가 오는데요? 계속 전화가 오죠. 지금 그 얘기가 뭐냐면 태양열 전지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 거기가 태양열 전지판을 하면 그 전기를 누가 사냐면 한전이 사요. 그러니까 누가 제가 뭐 방송을 해서 들었어요. 그 데이터로 뭐냐면 자기가 600평 정도를 했대요. 근데 투자비가 한 1억 6천만 원 들었대요. 근데 연간 수입이 얼마인가 봤더니 한 3천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지원금도 좀 있고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어떤 땅이 좋냐면 맹지. 남양인데 햇빛 잘 드는 맹지. 근데 그거를 돌면 그게 지 땅에 대한 용도가 변경이 된다면서요 또. 맞아요? 용도 변경도 막 이러시나 봐요. 그럼 용도 변경 이러다가 좀 그걸 보통 하면 10년 정도 들고 그다음에 유지비가 1년에 한 1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 인터넷도 연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 관리기사가 월에 한 번씩 가보고 한데 그게 한 1년에 100만 원 정도 하고 했더니 한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난대요. 근데 그러면서 지대 상승이 나고 최소한 10년 이상은 가지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알아서 사주고 하니까 뭐가 좋으냐? 농사 짓느라고 머리 아파갖고 골치 아파갖고 지금 가격 폭락됐다 올라갔다 그러고 어떤 데는 맹지이고 개발하기 쉽지 않고 이러니 차라리 땅을 싸게 사서 아니면 있는 값을 가지고 그걸 바꾸는 사람들이 좀씩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전기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늘어나겠죠? 전기자동차 이런 게 더 들어오면 제가 장담하는데 LG정유나 GS칼텍스죠. 뭐 이런 GS칼텍스 이런 정유에서 들어서 소위 말하면 에너지를 썼던 업이 다 이제는 한전이나 이런 데서 할 거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와 관련된 유사한 사업으로 전기 비즈니스는
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뭘로 예측해요? 아, 분명히 5년 뒤나 10년 뒤에 소위 말하는 그 수요자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또, 그럼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혹시 맞춰보시죠. 한 5년 뒤쯤에 제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5년 뒤쯤에 일반 대학생들이 자동차를 한 1인용 내지 2인용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를 한 노트북 정도 가격, 한 비싼 노트북은 한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200만 원 정도에 사고 그걸 타고 다닐 것이다. 5년 뒤에. 가능할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지금도 한 200만 원대. 200만 원대. 200만 원에. 오면은 좀 안 힘들겠습니다. 신문 가격이 각종 법규들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통발 타고 다닌다 동안에. 지금 요번에 나온 전기차 새 신모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인용 전기자동차가 하나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1,500만 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들이 보조금이 한 1,00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소비자 가격이 4,500만 원대 형성된 게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한 번 충전하는데 3시간만 걸리고 가는 거리가 80km밖에 못 가요. 3시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어디다 써? 이렇게 되겠죠?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어디다 써먹을 수 있겠죠? 아니, 장거리 가는 거는 아예 접고, 시내만 다니는 용도로 보면은 80km 이상 다닐 일이 별로 없어요. 한 10km 잠깐 갔다가, 아니면 뭐 4, 5km 갔다가, 장시간 정차야, 주차. 그리고 또 다 갔다가, 이렇다고요? 그럼 대학생이면 만약에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만약에 오토바이 가격도 제가 보면 거의 한 100만 원가량 되는데, 보조금까지 받고 그러면, 그리고 그게 배터리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되면 계속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200만 원대에 한 200만 원 정도 가격대에 오토바이 사느니, 아니 근데 버스 타고 이런 거보다 이거 사는 게 낫겠다. 근데 이게 보면 일반 전기자동차가 지금 전기료가 보통 2만 원 정도 든대요. 그러면 잘 계산해 보면 일반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유지비는 훨씬 조금 드는 시스템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또 상상을 해보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늘게 되면 대중교통 체제가 달라질지 몰라요. 그리고 무인 운전 시스템이 바뀌죠. 그거는, 아이고, 위험해서 어떡합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개발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운전하는 게 더 위험하지 않냐는 거죠, 사람이. 네. 지금 왜냐면 자동차 사고의 100 중에 90%는 사용자 부주의가 90%고 10%가 그 자동차가 갖고 있는 오작동, 결함, 이거라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무인자동차는 그 오류가 있죠. 근데 저거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지 판단으로 잘못해서 사고 나는 비율보다 더 적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거 좋아요.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죠. 5년이 아니라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무인자동차가 반대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바꿀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동차 없을 때 이 동네 다니려면 뭘 나면 마차 갖고 다녔죠. 그 뒤집어서. 지금 도심에서 진주시에 마차 끌고 다니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가능한 얘기인가요? 마차 끌고 다니는 거? 말로. 허락 맡아야 되나요? 확인해 봐야겠죠. 도로교통법에 말 타고 다니면 돼요? 어떻게 돼요? 차로 다니는 게 가능합니까? 네. 신고해야 됩니까? 네. 우마차로. 아, 괜찮다는 얘기? 우마차 다녀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차로. 차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좌회전 하려면 1차선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더러? 아니면 횡단보도처럼 가야 되는 거죠? 차처럼 가야 되는 거죠? 예. 우마차가 다. 우마차. 아, 그러네. 운전면허 시험에 우마차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운전면허는 뭔가 같아. 운전면허는 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마차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 울산에 있을 때 교통면허가 취소가 됐는데 말을 타고 다니거든요. 아, 그 얘기 저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말 사료 바로 차를 끌고 가다가 무면으로 구속이 되고 사태가 생겼는데 그거 보면은 말을 노는 거는 뭐 면허하고 관계없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말이 가다 길바닥에 실내를 하면 그런 것도 있고. 그건 어떻게 되죠, 진짜? 그거는 마차는 그 뒤에 응아를 하면은 받는 장치가 마차예요. 마차에 마차로 만들면 말에 있습니다. 천으로 돼가고 있어요. 받는 거를. 예. 야,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듯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한 10년 뒤쯤에 사람이 손으로 운전하는 거가 오히려 특별한 경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만약에 그러면 어떤 산업이 생기고 어떤 산업이 없어지겠습니까? 당장 없어질 산업이 하나 있네요.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저기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운전면허 학원, 운전면허라는 체계 자체가 재설계돼야 될 가능성이 있죠. 하여튼 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 이동이라는 개념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거기에 생길 수 있는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산업과 없어지는 것들이 혼재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예측해 본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10년 뒤의 마켓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뒤 상황이 이러면 그럼 거기에 어떤 제품들이 나와야 될 건지가 상상이 될 것이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 기술들은 무엇일까를 본다는 게 아까 M은 TPM 모델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를 아까 그랬잖아요. 미래를 이쯤 되면 한 5년이고 10년 뒤에 보려면 이거 보려면 그냥 상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고민해 보자 이거죠. 지금 정치 상황이 이렇고 경제 동향이 이렇고 사회 문화가 어떻게 되고 기술 진화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떤 수요들이 있겠다라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약간의 상상력과 또 일부는 그 요즘 돌아가는 그 흐름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보는 게 왜 중요해? 있잖아요. 미리 가서 해놓으면 기회가 된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왜 그러냐면 남들이 막 한다고 할 때 끈을 타서 힘든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또 뭐냐면 디지털 기술 때문에 제품 자체가 막 섞여요. 과거에는 다른 나라 산업에 있던 제품들이 디지털 때문에 막 섞여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카메라랑 스마트폰은 완전히 다른 인더스트리였잖아요. 지금 근데 카메라 인더스트리랑 이것들이 확 붙어버려갖고 특별히 DSLR 인더스트리는 있어요. 렌즈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똑딱이 카메라 시장, 그냥 막 똑딱이 카메라 시장은 거의 스마트폰이랑 오버랩이 돼버린 형국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확실히 10년 전에만 인기 있었던 산업인데 없어진 것 중에는 MP3는 100% 없어졌죠. 우리나라 MP3로 유명했던 회사들이 있잖아요. 아이리버, 거원 뭐 이랬죠. 10년 전에도 아이리버, 거원 이런 회사가 되게 인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들 중에 인터넷 방송 본다고 PMP 뭐 이런 거 봤던 거 기억나죠? 그런 회사들이 지금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이리버가 어떤 회사까지 될 수 있었냐면 거기다가 통신 기능만 넣고 전화 기능만 냈으면 애플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될 가능성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아이팟이라고 MP3 만들다가 일로 전환했거든요. 처음 사람들이 애플이 그 통신 모듈만 넣어갖고 스마트폰 만든다고 했을 때 다 우습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삼성 같은 데서는 말도 안 된다고. 근데 그것을 만들어냈죠. 특히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 버리면 제품들이 마구 섞여 버리기 때문에 전에는 다른 업종에 있던 산업이 우리 업종으로 막 들어와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면 기술 확산의 패턴을 보니까 항상 신종의 제품들이라면 혁신가들이 있어요. 혁신가. 한 2.5%가 혁신가가 있고 초기 수용자가 한 13.5%가 초기 수용자가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요거 마켓은 무르익지 않아요.
언제 무르익냐? 이게 한 절반까지 와줘야 그 다음부터는 시장으로 형성돼서 확 트렌드를 좌지우지해요. 근데 혁신가도 초기 수용자 쓰다가 그냥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걸 우리 뭐라? 캐즘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캐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캐즘. 그래서 수많은 기술들은 초기에 혁신가랑 초기 수용자가 쓰다가 여기서 캐즘을 확 이겨내면 쭉 가는 거고 주류 시장으로 가는 거고 요거 못 버티면 한때 이게 유행이었다가 없어지는 산업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 많은 R&D 혁신가는 이런 제품들 만들어서 요 단계를 넘어서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뭐 죽음의 계곡이라고도 부르고 요게 캐즘 시죠. 근데 우리는 아직 아주 탁월한 R&D를 기반으로 하신 분은 여기 별로 없으시단 말이죠. 그러면 뭐만 노려도 좋으냐? 어디에 진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규 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언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기. 여기. 검증 끝나고 캐즘, 이 단계를 넘어뛰었어. 그러니까 여기 잘 못 건드리면 망하거든요. 이 산업 자체가 죽어버려요. 막 지났어. 요때 들어가면 되죠, 요때. 근데 안목이 있어야 돼요. 요때 들어가는 거. 전기 자동차는 지금 한 요쯤이에요, 요즘. 왜 그러냐? 1년 6개월 전만 해도 그때 자동차 인더스트리에서 주류 산업이 전기 자동차일지 수소차일지 막 경쟁했었어요.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 요때가 물밀듯이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산업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소프트웨어, 뭐 다양한 산업들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지멘스 산업도 뭐냐면 이런 걸 한다는 거죠. 항상 모든 기업이 미래를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패스트 분석 같은 것도 하고, 패스트 산업 구조도 하고, 경쟁사,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도 보고, 그 미래를 예측하고, 야, 요거까지만 해도 안 되니까 전문가 인터뷰도 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시나리오도 짜보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그를 준비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근데 삼성이 힘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날고긴 박사. 근데 그 분들을 탑 리더들이 안 쓰죠. 예를 들면 삼성이 대표적으로 오판한 케이스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삼성 자동차. 왜 삼성 자동차 들어갔어요? 이건희 이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탑에 취미 때문에 들어가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결국은 엄청난 큰 손해를 봤죠. 삼성자동차 같은 경우는. 삼성 입장에서도 큰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 그 다음에 조직 구조가 이렇게 유연하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그 전문가가 있더라도 그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위로 안 올라가요. 그리고 자기가 필터링 하죠. 들을 거 듣고, 제할 거 제하고, 그래서 미래 예측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을 리서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건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리서치 보고서나 미래 트렌드 향방에 대해서는 이미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보고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대학원 머물끼리 특정 미래 트렌드에서 읽어보고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럼 우리 한 5년 뒤에 이거 사업을 해봅시다라고 준비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재미나게 할 수 있죠. 우리 여기 동기들 한 10명이 모여서 그 펀드 만들어 조합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런 거 해봐도 좋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농촌, 태양열 그 사업 이런 것들. 왜 그런 걸 왜 좋은 거냐면 그 미래 트렌드를 준비하는 듯한 느낌도 있잖아요. 그 당장 수익도 좀 이렇게 발생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책에 있는 건데 잘 표지가 안 보이네요. 이게 아마 책이 몇 페이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주요 질문, 책 표지를 잠깐 볼까요? 책 몇 페이지 있냐면 저게 표 5-1인가요? 예, 잠깐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요.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예,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예, 224쪽이요. 자, 첫 번째 224쪽 표 5-1에 보면 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소비자 트렌드, 주된 동인, 경쟁, 틈새 영역, 차세대 리더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쭉 볼 필요 있다. 기술도 보고 그다음에 충분한 투자가 있는지도 보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본다 이거죠. 네, 두 번째 뭐 본다 그랬죠? 시작. 우리는 어디에 도달하고 있는가? 이게 5년 뒤, 10년 뒤에 플랜을 본다 그러죠. 그때 어떤 기술이 유행일지 이런 걸 본다 그랬죠. 그 세 번째 뭐 보죠? 그 사이에 있을 장애물들이 무엇인가 본다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페이지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거시환경, 경영환경, 기술환경을 통해서 사업 비전을 세우고, 그러니까 사업 비전 세울 때 5년, 10년 뒤에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 거다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 전략을 만든 다음에 요거 영어로 얘기할 수 있네요. 이게 무슨 분석? TMT. 잘 봐요. 예, 다시 한번 뭐라고요? TPM 분석을 하면서 이 TPM.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오늘? TPM 분석을 하는 TPM 분석. 테크놀로지, 프로덕트, 마켓의 어떻게 흐름들. 근데 그 중에 뭐부터 봐야 된다고요? 거꾸로 봐야 되죠. 뭐부터? 마켓부터. 5년 뒤에, 10년 뒤에 트렌드가 어떻게, 마켓이 어떻게 형성될 건지를 예측해보고, 그거를 맞춰서 거기에 그러면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고, 그러면 이 제품의 구성 요소가 어떤 기술들이 들어갈지 이거를 깨맞춰서 준비한다는 거죠. 그럼 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역량들을 갖출지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소위 말하는 기술 로드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뭐부터 분석을 하냐, 뭐부터 준비해. 그러니까 워크숍을 한다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시장.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보고, 그러면 두 번째, 이거에 맞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그러니까 10년 뒤에 유행할 제품이나 서비스, 그러니까 10년 뒤에 어떻게 마켓이 형성될 것인가를 먼저 예측해보고, 상상의 나를 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가 유행할지를 디자인해보고, 그럼 그걸 따라서 기술을 미리 준비해 두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잘 맞추면 이 기술은 딴 데에 로얄티를 받고 팔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죠. 삼성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수많은 통신 관련된 기술들을 갖고 있어서 뭐 애플이나 이런 데 로얄티를 주고 팔아먹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왔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개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TPM이네요. TPM이죠. TPM. 그럼 여기 보면 연구가 뭐냐면, 근데 각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연구할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 연구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과제, 이런 거, 기술 과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기술 과제는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꽤 맞춰서 이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런 예를 들면 특허청이나 이런 데 보면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데 놀고 있는 특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제품들을 시장 예측을 했어요. 보니까 이런 그 제품, 이 시장에 적용하면 이 마켓 이런 제품이면 먹힐 것 같아. 그 여기에 들어간 세부 스펙을 봤더니 무슨 기술이 필요해. 근데 그 기술이 보니까 잘 보니까 기술을 무슨 대덕의 연구단한테서 연구를 했어. 근데 그걸 아무도 안 써갖고 그냥 특허로만 남아있어. 그 특허를 살 수가 있어, 우리가. 공짜로 가져갈 수도 있고. 뒤집어서는 이 남아있는 그 특허를 이용해서 짜기 기구로 여러 제품을 디자인할 수도 있죠. 이 트렌드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미래 트렌드 봤어요. 지금 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봤어. 이거를 엮어서 제품을 만들면 이게 혁신적인 제품도 만들 수 있다는. 자, 그럼 왜 기술이 꼭 들어가야 될까? 제품을 만들 때. 특허 있는 기술을 왜 넣어서 만드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진입장벽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그냥 일반 서비스업의 한계는 뭐냐면 남들이 쫓아가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가 특허가 있는 기술을 제품에 넣어서 하냐면 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진입장벽을 치기 위해서 기술인 특허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저 얘기도 안 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기술 개발하시오라고 하면 못할 거 아니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엔지니어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그런데 반대로 수많은 엔지니어나 R&D 하시는 분은 이것이 만들기만 이 기술 개발했는데 이게 어떤 제품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고 그냥 연구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했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가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무슨 기술인지는 이해했다가 아 요거를 어떤 제품에 넣어버리면 좋겠네 라고 해석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돼? 그 개발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여차 저차 해서 뭐냐고. 우리가 지난 학기 때 우리 특강 들었을 때 우리 민강동 대표 왔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분 전공이 뭐냐면 학부 때 전공이 법학이에요. 그리고 석사 때 한밭대 창업대학원을 다녔죠.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제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한 R&D 전문하는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주로 사업 기획서를 써주기 위해서 들어갔죠. 그 사업 기획서에서 주대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분이 기술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엔지니어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 그거 못 알아들어. 그럼 이게 뭐에 쓰는 건데? 이거 하면 뭐가 돼? 아, 이게 이거를 된다는 거죠? 그럼 이해됐죠? 그럼 이거를 제품 소비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도 쓸 수 있겠네? 라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수많은 이제 일반 사업가나 R&D를 안 하셨던 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그런 거 얘기할 때부터 막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기술을 몰라. 제가 하는 자주 말 중에 어려운 책 있잖아요. 책. 독서하고 이럴 때. 그럼 사람들한테 이렇게 독서하자 그러면 아우 책이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그럼 내가 이런 얘기해요. 야, 책을 쓴 사람도 있어. 300페이지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 뭘 어렵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고통을 알아요. 제가 옛날에 박사과정 때 한 600페이지짜리 번역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 인터넷 보안에 관련 책이 있는지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거의 6개월 내내 했어요. 둘이서. 내가 진짜 책 그러면서 이런 생각, 차라리 책을 쓰지. 그 번역을 그대로 하는 게 너무 고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책이 너무 두껍다고 읽기도 싫대, 사람들이. 야, 난 이거 번역하다가 죽은 줄 알았어. 번역하를 읽는 게 뭐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기술이 있어을 보면 뭔 기술인지 모르겠대. 그쵸? 수많은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서 모르죠.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기능을 하고 무슨 성능이고 이런지를 설명을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네. 특별히 이제 신영국 대표 같이 학부 때 전공이 전자공학. 맞죠? 예. 전자공학 의외죠, 의외. 전혀 전자공학 아닌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 수학다. 예. 잘 보세요. 잘 보면 다른 사람이 신영국 대표한테 방금 전에 혹시 레크레이션 학과 다녔냐, 노는 학과 다니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잘은 몰라요. 신영국 대표님이 학부 때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잘했는지 제가 성적을 지금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분명한 뭐냐면 학부 내내 놀았어도 노는 학과에 졸업을 한 순간은 기본 가닥이 있어요. 가닥. 요거는 알아들어요. 아무리 개판 쳤어도 알아듣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10년, 20년 지나도 지금 가물가물하다 다시 가면 알아듣는 게 있다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기술의 트렌드에 대해서, 기술 스펙에 대해서 모르면 물어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기술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해보시죠. 왜 법학 전공자도 이런 거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잘 안 보이는데 서비스 연구활동, 역량, 트렌드 이런 것들 같이 서 함께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장표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되게 유명한 장표 중에 하나예요. QFD라고 읽어보세요. QFD. 품질의 집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Quality Function Deployment.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먼트. 품질 기능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냐, 전개도면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TPM 얘기했죠, TPM. 자, 목소리 작습니다. 이 목소리가 작아요. 뭐라고? 프로덕트. 예. 마켓의 흐름에 따라 프로덕트를 만들고 프로덕트의 흐름의 구성 요소가 뭔지를 넣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고 어떤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되는 이거잖아요, 이거라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마켓의 욕구라는 게 결국은 누구의 욕구예요? 고객의 욕구예요, 고객의. 그러니까 제품은 뭐냐면 고객의 욕구가 반영된 게 제품이에요. 나는 예를 들면 어떤 성능은 요 정도 보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제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가 뭐죠? 테크놀로지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고객의 욕구를 여기다가 적어보자는 거예요. 적고 중요도가 있죠. 어느 정도 중요도가 상중하, 5점 정도 있죠. 그러면 요걸 충족하기 위해서 무슨 글 필요하네? 무슨 기술 필요하네? 뭐가 필요하네? 무슨 요소 필요하네? 적어볼 수 있죠. 그러면 뭐가 나올 수 있냐? 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깨맺혀서 어떤 구성 요소를 껴넣어서 상품을 만들면 되겠네? 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버스펙이 나와, 항상. 오버스펙이 뭐냐면 나는 필요 없는데 더 해주는 거야. 자, 보세요. 내가 짬뽕을 좋아해요. 짬뽕을 먹어요. 근데 짬뽕에 먹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니? 뭐 해물도 들어가, 모두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면 양파도 들어가고, 당근도 들어가고, 당근도 들어가나요? 네.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얘기하는 얘기예요. 오이 반개를 넣었다 쳐요, 반개. 근데 소비자가 느끼는 맛은 오이 반개를 넣거나 4분의 1쯤 느끼는 거나 같아. 똑같아, 만약에 그렇다면. 느끼는 욕구가. 그러면 오븐에 오이 4분의 1쪽을 더 넣은 거지. 자, 양파가 반쪽이 들어간다 쳐요. 근데 소비자가 욕구는 거는 4분의 1쪽만 들어가도 충분해. 그러면 마찬가지로 4분의 1쪽 더 넣은 거죠. 이게 오버스펙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고객의 욕구를 정확하게 안팎하고 거기다가 제품의 구성을 넣는데 대다수의 제품에는 고객의 욕구에 딱 탓이 않고 오버해서 더 들어가거나 오히려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 그럴 수 있겠죠. 그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그게 1년이고 2년이면 뭐가 생겨요? 낭비가 생겨, 낭비. 그게 결국은 원가 상승의 요인도 되고 고객의 만족에 딱 못 맞추는 것도 되고 그리고 노력은 했어. 근데 솔직히 노력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짓에 노력을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 작업이 뭐냐면 QFD예요. QFD. 자, 한번 뒤져봅시다. 그러면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TPM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미래 트렌드에 대해서 어떤 요소. 그러면 결국은 요 구성 요소를 해보는 게 바로 이런 QFD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여기 작업까지 하면 대충 오늘 해야 될 얘기들은 정리가 됩니다.